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허동영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비교사와 국제사의 시야에서 보는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1860년서부터 1910년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알고 있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때 다 민족을 주어로 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민족사라는 좁은 음모를 벗어나서 비교사적 시야 그리고 국제사적 시야에서 한번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 그러니까 저희가 나라를 잃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 비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860년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판이 바뀌게 되는 게 1860년에 맺어진 베이징 조약이라는 거예요. 베이징 조약은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 두 연합군대에 의해 가지고 북경이 함락된 뒤에 맺어지는 조약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종래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공체제는 쉽게 말하면 4대 교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나라는 섬기고 작은 나라끼리는 사이좋게 지낸다. 이게 4대 교린인데 서양의 국제질서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면서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등장하게 돼요. 거기서는 룩셈부르크 같이 조그만 나라나 프랑스 같이 큰 나라나 주권국가로서 서로 동등하다. 말로는 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인터내셔널 로우입니다.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중국 중식 국제 질서는 작은 나라하고 큰 나라가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 조선시대 때 남녀 유별, 장유유서, 이런 그 상강오륜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는 동등할 수 없었던 게 국가 간의 질서에도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서양 국가들에게 무릎을 꿇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서양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중심국이었던 중국이 무릎을 꿇고 글로 들어간 게 1860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향후 전개의 큰 전환점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 중국이 말이죠. 서양에게 자기 수도가 함락되고 자금성이 불타는 수모를 겪은 다음에 야,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반성을 시작해요. 적어도 저 오랑캐들보다 우리가 무기도 뒤떨어졌고 기술도 뒤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1860년에 북경제약을 맺은 뒤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양무운동은 모토가 중체서용이에요. 중국의 기본적인 사상, 유교 이런 걸 몸으로 해서 서양의 서용, 서양의 쓰임새,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중체서용이에요. 그래서 대포, 기선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을 근대적인 공장을 세우고 이런 대포도 만들고 철도도 건설하고 기선도 도입해서 근대적 수군도 해군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게 양무운동이에요. 이게 시작된 게 1860년서부터 중국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1860년 북경조약이 베이징 조약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큰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시키니까 이 자기 힘으로 쫓아낼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오랑캐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았던 서양 오랑캐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선 정발이라 해가지고 호랑이 잡는 명포수들이 총을 잘 쏘니까 러시아하고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선 정보를 2차례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이 러시아 사람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대비달자라고 서술이 돼 있어요. 대 클 때자, 비 코비자, 달자는 그 비칭이에요. 코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한테 그 영국하고 프랑스를 좀 어떻게 물러나게 해다오. 그러니까 그럼 뭐 줄래? 대가로. 그래서 그 대가로 영국과 프랑스하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할 때 러시아가 그 대가로 얻어낸 게 연해주를 받아내는 거예요. 연해주는 뭐냐 하면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러시아하고 우리가 국경을 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요, 부동항을 얻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연해주의 중심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어의 뜻은 동방을 경략하라, 동방을 먹겠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은 그 해양 국가죠. 그러니까 인도를 식민지로 얻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대륙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면 영국이 중국이랑 인도를 경영하는 데서 무역하고 식민지 경영하는 데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둘러싼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결과 그러니까 중국은 베이징이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러시아가 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면 북경의 안위가 걱정된단 말이죠. 일본은 지금 한국이 마지막 남은 식민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만주하고 한국을 먹어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면 러시아를 때문에 자국이 그 번영을 못 한단 말이죠. 일본은 제국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기점이 1860년에 러시아가 이 국경을 우리나라하고 접한 게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1860년에 동학이 창도돼요. 그러니까 북경이 함락당하면서 우리나라에 유언비어가 퍼졌어요. 천자가 몽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몽진이라는 게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서양 오랑캐를 피해서 우리나라로 도망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천자를 뒤따라서 프랑스, 영국 군대가 침입한다는 얘기예요.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 서양 세력의 침략이 임박했을 때 유불선 3교로 혼합하죠. 고유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통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동학이에요. 이 두 개가 한국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60년의 베이징 조약은 우리나라의 향후 역사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자, 1867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고대로의 복고 플러스 서양 근대의 이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세시대 때 도쿠가와 막부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돼 있었어요. 근데 웨스턴 파워가 일본으로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이 서양의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낱낱이 나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옛날에 통일국가였던 적이 있었죠.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있었던 일본 고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자리만 있었지 실세가 아니었던 천황을 구심점으로 놓고 다이묘도를 다 쫓아내고 삶아본 장주번 출신의 사무라이들이 주가 돼서 일으키는 그 쿠데타 같은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왕정 복고가 됐어요.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천황이고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츠마하고 조슈의 사무라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을 때는 일본 고대로
복고하는 그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일본의 체제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역사 배울 때 고조선 때 팔조 법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테고 고대 국가의 성립은 율령 체제의 도입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은 뭐냐면 일종의 맴매예요. 이 길의 중앙선 노란선을 건너면 서로 꽝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법의 저기에서는 시민들끼리 서로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계약 관계예요. 근데 동양은 이렇게 그런 그 인권이나 개인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어기게 되면은 너는 곤장 좀 맞아. 아니면 너는 사람을 죽였으면 너는 목을 자른다. 곤장을 친다. 서구 근대가 등장하면서 나온 게 인권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조약을 맺을 때 인권이 살아있느냐, 저 법체제를 믿을 수 있냐가 하나의 판단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국으로 판단을 받으려면 인권이 보장돼야 돼요. 근데 종래에 서양, 그러니까 일본 고대로 법체제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을 뭐 손목을 자른다든가, 남을 죽인 사람을 목을 쳐서 길거리에 이렇게 효수한 걸 전시를 해놓는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볼 땐 저 야만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그 전에 맺은 불평등 조약이 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국가로서 대접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된 게 몇 년 지나서 1873년에 가면 일본이 형부성 대신에 사법성을 세워요. 그리고 서양의 근대 육법을 받아들여요. 프랑스 법학자를 초빙해다가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기 사진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데 사진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스바본의 무사들 모습인데 한쪽은 일본 사무라이의 다 상투는 틀고 있는데 이쪽 오른편 쪽에 사무라이들은 기병대 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때 당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일본의 전통적인 것, 새로 들어온 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만 일본 전통을 지키는 머리 모양. 우리 저 단발령에 저항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신 중요한 게 일본은 무사들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칼, 총 이걸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는 사실은 무력이 중시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상무주의. 그게 이 사진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왕정 복고를 했죠. 그때는 일본 전통 복식을 입고 있었고 67년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무라이 사진 사스마본에 근데 1889년에 메이지 헌법을 반포하는 그 모습을 그린 이 그림에 보면은요 다 서구의 양복들 입고 있고 머리 다 단발하고 서양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었지만 헌법인데 헌법에 유럽의 헌법들이나 이 근대 헌법들 다른 나라에는 1조에 대부분 다 국민들의 저항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독특해.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죠, 소위. 그러니까 일왕이 통치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천황이 다 소유한다라는 지금으로 보면 이 일본 군국주의의 원형이 이미 배태돼 있는 이상한. 그렇지만 서구의 상권 분립을 받아들이고 헌법도 받아들여서 서구와 비슷한 모습을 띄우는 국민국가 체제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잘난 국민국가가 제국주의예요. 일본은 이때서부터 제국주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초를 이미 메이지 유신 때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중국이 서양 기술이나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이 서구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뭐 법도 받아들이고 기술도 받아들이고 의복을 바꿨다라는 건 서양을 다 따라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1차 집정이 시작돼요. 1863년에서부터 73년. 그러니까
1860년에 양모운동 시작됐죠. 68년에 메이주신 시작됐죠. 그때 그 겹치는 시기가 흥선대원군의 1차 집정이에요. 다른 나라들 다 열렸을 때 우리는 세국양이 정책이 딱 들어가 있는 척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이 당시 모토예요. 서구열강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걸 막으려면 문호를 열어야 돼. 그래야지 앞선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힘을 길러야 돼. 근데 이 지금 세국양의 정책, 그러니까 문호를 열기는커녕 닫아 걸으면서 앞선 문화를 갖고 있던 기술이나 문화 체제를 갖고 있던 서양 오랑캐를 배척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그 결과 1871년에 신미양요가 터져요. 그전에는 병인양요가 있었는데 신미양요는 1871년에 터집니다. 이때 요 사진 하나가 또 말해주는 게 커요. 뒤에 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깃발, 그게 보이죠. 그게 바로 숫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사령관이 있는 지휘소에 걸려있던 깃발이에요. 지금 강화도에 가보면 강화도 역사문화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때 미국이 이걸 노획해가지고 갔다가 한 10여 년 전쯤인가 우리나라한테 다시 반납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처럼 이건 우리의 아픈 역사.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조선군들은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어요.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입고 있던 옷이 14겹 옷이에요. 총알이 못 듣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미국과 우리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미국이 기록한 당시 문건을 보면 다른 어떤 국민도 능가하는 감투 정신으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진지를 지키며 싸우다 죽었다. 이렇게 열악한 무기를 갖고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군사들을 본 적이 없다. 높이 평가했어요. 우리나라 대원군이 남긴 평가는 서양인의 배가 내뿜는 포연이 천하를 뒤덮어도 동방의 해와 달은 영원히 빛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저 북한에서 많이 하는 소리죠. 이게 우리는 이겼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친구들이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오늘의 기록에서 오늘의 시각에서 신미양요를 보면 승전이니까 패전이니까요. 자, 전사자를 보면 조선군 전사자는 350명이에요. 미군 전사자는 3명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기술이나마 받아들이고 있었고 일본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지키는 거 하나는 기독교 대신 신도를 일본의 신도를 근대적으로 바꿔서 기독교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서 서구의 기술이나 사상, 법체계, 행정체계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대원군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중국이요. 일본하고 1871년에 청일수호 조교라는 걸 체결해요. 일본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조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선이 상국으로 받들고 있는 중국하고 대등한 입장의 조교, 그러니까 조약 같은 걸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국이 천자고 일본은 천황이니까 조선은 이제 일본 미치다, 이걸 인정하라, 이런 걸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직접 운양어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건보트 디플로마시라 그래요. 호함 외교.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구로훈해라고 하는 까만 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동경 앞바다, 우리 그 서울 앞에 인천 바다 같은 데서 대포 쏘면서 무력 시위를 했어. 근데 일본은 이 칼든 애들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당시 막부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다 불렀어.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막부 장군들이 보니까 그 쇼군들 그 다이묘들이 보니까 이 쇼군을 못 믿겠는 거야. 그래 가지고 천황을 다시 세우자라는 의논이 일어나고
개국을 해서 이제 문호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안 돼서 1854년에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거부터 또 몇 년이 10년이 안 지나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10년이 안 돼서 운양호 사건이 터져요. 미국을 본떠서 똑같이 포함외교를 전술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굴복시켜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요. 이 강화도 조약 연무당에서 체결하는 일본이 그린 그림인데 사진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보면 이 뒤에 일본이 기관단총 네 문을 이렇게 진열시켜놨어. 서부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돌리면 막 나가는 기관총이 있잖아요. 뭐 캐모라고 하는 기관총인데 이 무력에 굴복한 거죠.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서구식 조약 체제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얕잡아 보던 일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근대적 조약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뒤에 서구 열강하고 조약을 맺어요. 두 개의 국제 질서가 함께 존재하고 있던 게 그때 당시의 한반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이 무너진 건 1989년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우리는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냉전은 모랄 폴리틱이에요. 조공체제처럼. 힘 있다고 때리면 안 돼. 조공체제 하에서는. 마찬가지로 냉전 있을 때도 힘 있다고 때리지 않았어요. 자기 편만 들면 다 매겨 살려줬어. 소련이건 미국이건. 근데 지금은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파워 폴리틱과 모랄 폴리틱 이 두 개가 같이 충돌하는 그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잘못 대처해서 나라를 잃게 되는 비극을 썼고 지금은 어떻게 될까? 100년 전의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교훈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화도 조약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속국이 아니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침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독립문 있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독립문이 세워져요. 그 독립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안 허물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1차 수신사가 김기수라는 사람이 일본 도쿄에 가게 돼요. 이것도 메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도쿠가와 막부 때 미국하고 조약 체결한 다음에 미국이 초청 외교를 해요. 미국에 와서 보고 이렇게 훌륭한 거 보고 니들이 이제 미국을 배우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걸 이게 열어라 하는 측면에서 한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초청 외교 차원에서 수신사라는 사절이 건너가요.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영국에서 나온 사파인데 뭐라고 주석이 붙어 있냐면 화석과도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넌센스라는 거죠. 다 파워폴리틱인데 이 모습은 통신사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하던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가 신자예요. 미드 신자. 그건 모랄 폴리틱의 상징이에요. 자,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시각에서 수신사를 보면 이쪽에서는 예의 염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은 육일준의 스승이에요. 우리나라 연대에 비슷한 게 게이오 대학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고 최초의 유학생이 육일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라 입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구라파 유럽으로 가자. 그리고 종래의 친구였던 중국하고 조선은 아구야. 아구. 나쁜 친구. 쟤들하고 놀다가 물든다. 그러니까 새로 사귄 좋은 친구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방식으로 아시아를 대하자. 때리겠다는 얘기죠. 침략하겠다는. 그게 일본 땐 10,000원짜리의 후쿠자 유키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우파의 기원이에요. 아베의 기원이야. 그러니까 이 타라론 이 두 개에 나오는 시각 차이가 어떤 비극을 잉태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수신사가 파견된 건 4년 뒤예요.
파워폴리틱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간 일은 여기 사찰에 보면 수신사인 하고 써있죠. 큰 상자에. 이 도장이 이만한 걸 들고 갔어요. 근데 조약을 맺게 되면 관세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관세가 영국이 인도에 중국의 현계 5%의 관세는 보장해줬어요. 관세 자주권인데 관세 자주권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못해. 그럼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고서는 있죠. 5%도 안 준 거야. 무관세 무역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수신사가 가서 무역협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너 전권이 있냐? 네 국왕이 너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냐? 정권을 위임했냐? 하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당시 중국과 일본은 1871년에 청일수호조교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쿄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에는 공사관이 세워졌고 무역의 중심지에는 영사관들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근대적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하고 필담 말은 못하지만 이 한문으로 소통을 하죠. 얘기를 했는데 이 황준원이 뭐라 그랬냐면 조선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지 아느냐. 니들 살아날 방도를 세워라. 그런 내용을 갖다 얘기를 했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줬어. 그게 조선 책략이에요. 조선이 살 길을 대략 구술해 준 거예요. 이거를 책을 받아가지고 국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자, 근데 이 조선 책략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연닭처당이라는 경구가 맨 마지막에 들어있어. 연작은 뭐야? 제비연의 참새작이에요. 제비나 참새가 초가지 그 밑에 그 둥지를 들잖아요. 이 초가집에 불이 붙어서 타들어오고 오는데 불이 곧 둥지를 덮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지지배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너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지배배하고 있는 제비나 참새 거라고 다르지 않다.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네 살 길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힘을 길러라. 자강. 그리고 균세, 세력 균형을 해라. 세력 균형에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세상에 제일 땅덩어리 놓고 부유하고 힘도 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미국은 남의 땅을 탐내지 않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여다가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미국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막아라. 이러한 방안이 들어있는 게 조선 책략이에요. 자, 여기 문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문어가 러시아예요. 노소아라고 써 있고 이 옥토퍼스에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 내려와 있는데 하나는 한국 꼬레로 내려와 있고 하나는 중국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죠. 쭉 보면 뭐 터키 쪽으로도 내려와 있고 크림반도 쪽으로 돼 있고 이 대륙 세력이 내려오는 걸 표시한 문어도예요. 문어. 이게 또 한 마리의 문어가 있었어요. 대영 제국을 상징하는 해양에서 올라오는 문어하고 이 두 마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두려워해요. 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누구냐 하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러시아를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공로증이라는 걸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전염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작처당의 경구, 이거 천국 사람도 얘기했지만 일본 고위 관료들도 김홍집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자강과 균세를 하라 그랬죠.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을 다지고 미국과 연대하라.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친중국이라는 데 방점이 들어있어요. 시진핑이 우리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 밑에 들어와서 굴종하고 있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 하여튼 고종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건 맞는구나 해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균세책하고 자강책을 실천에 옮겨요.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이 설립돼요. 통리기무아문은 지금 기무사라는 거 있죠. 기무는 뭐냐 하면 중요한 인물하는 거예요.
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중요한 일을 통괄해서 다스리는 아문, 관청이란 뜻이에요. 종래 의정부 6조가 있었는데 이걸로는 외교하고 공장 세우고 군대 키우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임무를 할 기구를 만들었고 그걸 하려니까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메이지신에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는 일본에게서 고급 노하우를 배우려고 보낸 게 조사 시찰단이에요. 예전에 신사유람단이라고 알려졌던 건데 이 조사라는 건 벼슬하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일본을 샅샅이 뒤졌어. 넉 달간에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게 조사시찰단이고 별기구는 일본식 군대를 양성한 거예요. 이모군란이 터지는 배경이 되죠. 그리고 영선사는 선발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조선에서 학도와 공장 100명을 선출했어요. 기술. 대장장이 뭐 화약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중국의 양모운동 결과 세워진 기기창이라는 근대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내서 하급 기술은 거기서 중국에서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균세책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82년에 맺어요. 1882년에. 자, 이 사진이 조그만 사람이 호리모토라는 일본군 교관이고 이모군란 때 맞아 죽죠. 그리고 앞에가 별기군이에요. 조미 통상조약을 슈펠트 제독이 와서 82년에 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믿은 조약의 1조가 아주 중요한 얘기에 들려 있어요. 조약의 1조, 조미조약 1조에는 외교 용어로 거중조종이라고 하는 용어에 해당하는 수사, 즉 꾸민말이 들어있어요. 조선이 다른 나라에 모욕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중재해 주겠다.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수사라 그랬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저더러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얼굴 잘생겼다라니. 귀가 잘생겼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얼굴은 안 잘생겼으니까 해줄 수 있는 이가 귀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속력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 자,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불평등 조약은 원래 협정관세라고 해가지고 5%나 많이 줘야 8%를 주는데 미국이 10에서 15%의 높은 고율관세를 보장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사재판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고 자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이 미국과 동등해지면 철회하겠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철회 안 됐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 불평등 조약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최혜국 대우 조관이라는 게 있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에 준한다. 그러니까 자기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15%에서 30%의 관세를 규정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맺어지는 영국하고 조약에서 8%로 낮춰져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어느 게 이익이에요? 8%가 이익이죠. 그러면 균점이라 그래, 균점. 최혜국 대우. 그거에 의해서 8%만 내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제일 믿은 건 제1조를 제일 믿었어요. 자,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게 이모군란이에요. 별기군하고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모군란이고, 이때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 근대의 방향으로 나가던 개화 정책을 스톱시키고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미국과 같은 이 관세율을 갖다 얘기했다가 8%로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뒤로 돌아가 버려요. 사진 하나 보이죠? 아까 사츠마의 사무라이들은 칼 들었죠. 이 보면 지금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갓 쓰고 있는 사람, 팔자관, 이게 뿔관 쓰고 있는 정자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서강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더블 브레스트, 양복 단추 4개 달린 거 입고 있고요. 밑에 보면 말장화 신었어요. 부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금줄 하나 나와 있죠. 그 이렇게 끄집어드리면 뭐가 달렸겠어요? 회중시계, 금시계. 근데 아직 머리 안 잘랐죠. 단발 안 했어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옥균이에요. 이 둘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에요. 총칼 없죠.
일본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화문석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진관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중국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놓고 감나라 대치를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 중국을 몰아내고 우리도 일본처럼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 배경에는 원세계의 횡포라는 게 있어요. 이 원세계는 중국의 귀족 가문 집안이에요. 이모군란 때 3,000명 들어올 때 가서 좀 경험 쌓으라고 딸려 보냈어요. 그 원시 집안에서 23살 때 찍은 모습이에요. 제가 웨이보 뒤져서 찾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신정변이 터졌을 때 이 원세계가 진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원세계는 조선에서 감국이라는 자리에 올라요. 갑신정변이 터졌을 때. 근데 갑신정변이 터진 이유는 청국군 3,000명 중에 청불전쟁이 터져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3,000명은 중국군에서 최정예 부대예요. 그 중에 절반이 월남전선으로 파병이 돼. 그러니까 김옥균이 믿은 가정은 뭐냐면 프랑스하고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그랬어.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아까 그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이 조미수호자에게 결과 최초의 공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돼. 푸트공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올린 보고서가 뭐냐면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압제하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소가죽하고 사람 머리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씹어도 단물 안 나오는 추인검이다. 그러니까 껴들지 마라. 본국 정부의 지령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미국이 영토에 야유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 이렇게 못 살게 하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근데 안 끼어드는데 일본이 이때 틈을 타가지고 김옥균하고 이 일본하고 이익이 맞아가지고 일어나는 게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그때 베트남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 안 할 거라는 그 가정을 깬 사람이 원세계예요. 원세계가 총사령관이 자기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 주저주저하니까 야, 뭔 소리야? 내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그때 전신선이 없었어. 왔다 갔다 하면 한 달 뒤면 다 상황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원세계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조선에서 임금을 감독하는 감국 자리에 올라요. 10년 동안 원세계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제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원세계의 행포와 원세계와 야합한 민씨 청척 정권이 가렴지구만 일삼았어. 그래가지고 터지는 게 동학농민봉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학농민봉기가 터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에게 도와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일본이 자동 개입으로 생각해가지고 군대가 파병되면서 터지는 게 청일전쟁이에요. 갑오농민 봉기가 터지니까 청일전쟁이 터지고 청일전쟁의 결과 아시아의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같이 일어났던 게 갑오경장이에요. 갑오경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을 따라 배우려고 했던 게 갑신정변이잖아요. 그걸 본격적으로 시도한 게 갑오경장이에요. 자, 이렇게 함께 일어나요. 근데 청일전쟁의 승자는 누구예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이제 드디어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등극합니다. 자, 이 일본 이 빼든 단도에서 떨어지는 피 있죠? 근데는 제국주의는 피의 영광인 거예요. 제국의 일원으로 등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깨지고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힘에 기댄 갑오경장이 청일전쟁에 이 러시아의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보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그걸 막는 게 러프독 세나라 삼국강석입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든 것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러시아가 야 우리도 좀 먹자 그러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 공이 대륙 세력이에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을 뒤에서 밀어준 게 영국, 미국이에요.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 해양 세력이에요.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와 있어요. 지금하고 너무 유사하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운명을 둘러싼 이 국제적인 체스판, 장기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판돈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을 걸고 벌어지고 있는 거에서 우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사파가 그걸 잘 보여줘요. 이 꼬레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죠. 그걸 낚으려고 중국하고 일본이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데 저 멀리 다리 위에서 루시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중국을 몰아내고 일본이 먹으려니까 얘가 들어와서 둘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게 10년이에요. 그게 그 삼국 간섭 이후에 다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조선 정부는 인하 거일 정책을 폈어요. 아는 뭐냐면 아라사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쳐내는 이 정책을 펼친 게 대표적인 사람이 명성황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해가지고 다 먹을 걸 러시아 때문에 토해놨잖아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명성황후를 자객을 보내서 시해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죠.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미우라라는 일본 공사는 일본 해군 출신의 무장이에요. 와가지고 한 거는 대륙낭인이라고 하는 지금 쉽게 말하면 야쿠자들 동원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 일본이 다시 한국에서 힘을 좀 쓰려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요. 그게 아간파천이야.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한다라는 건 사실은 주권이 거의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 큰 사건이죠. 자, 그러다가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독립협회는 뭐냐면 이퐁군주제를 꿈꿨어요. 자, 이 태극기 있죠? 황태자가 내려준 거예요. 이 건물은 모화관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 앞에 영원문이라는 게 있었죠. 중국 사신이 오면 왕이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4대의 상징이에요. 그 자리에 세워진 게 독립협회원들 이 모습 보면요. 두루마기 입고 있고 학생 모자 쓰고 있죠. 만민공동의 모습인 거예요. 뒤에 보이는 산은 무악산인가? 하여튼 그 서대문 쪽에 무악재 있고 뭐 그렇죠. 그쪽 어디예요. 자, 이펑군주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즉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은 군림어대 통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무라이들의 연합체가 메이지신 이후에 통치한 것처럼 우리도 독립협회에서 임명하는 중추원 의원들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단 지도체 하겠다라는 게 이펑군주제예요. 왕이 말도 안 돼. 그래서 황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진압해버려요. 독립협회를. 이 황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예요. 그러니까 보부상은 저 상인들이죠. 특권상인들. 이 특권상인을 동원해서 원래 동학농민군 일어났을 때 그 진압하는데 선봉했었던 게 보부상 단체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만든 게 황국협회예요. 황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그 러시아를 독립협회를 갖다 진압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독립협회가 그 반제국 운동이에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반대해요. 반봉건 운동이에요. 근대화를 요구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동학농민봉기는 척양척예를 외쳤어요. 당시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건 중국이에요. 중국에 대한 반대가 없어. 반봉건 반제국운동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대한 반대가 없어요. 러시아에 대한 반대가 독립협회는 했어요. 근데 일본에 대한 반대가 안 보여. 이게 독립협회의 한계이자 독립협회가 이 독립문 세우고 그 입헌 정책 얘기하고 뭐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러시아의 정책 변화가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으로 내려오려다가 한국은 보다
만주 쪽으로 진출 방향을 바꿔요. 우리는 우리가 더없이 소중하지만 열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계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닭가슴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만주지,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진짜로 먹고 싶었던 건 만주라고요. 어? 자, 그래서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 변화는 만주 먹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하고 크게 충돌을 안 하려 그래. 그래, 니들이 경제적 이익은 다 취해. 우리는 38다선 이북, 39도 이북 정도에서 군사적 우위만 쥐고 있으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자, 저 뒤에 보면은요, 장막 뒤에 보면은 그 중국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죠. 청일 전쟁으로 몰려났고 지금 링 위에 거대한 백인과 그 밑에 조그만 황인종이 맞붙으려고 하고 있죠. 옆에서 보고 있는 엉클 샘 미국도 있고 여기 서구 열강들이 쭉 둘러서 있죠. 자, 근데 보면은 미국도 만주가 먹고 싶어. 만약에 러시아가 싸워서 일본을 쫓아내버리면 러시아가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일본이 질 것 같아.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이 뒤에서 일본을 밀어줘요. 러일 전쟁 전비 17억 달러도 월스트리트에서 기체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이겨버렸네. 그때 당시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일본이 배상금도 못 받고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일본은 엄청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얻은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야. 한국밖에. 네? 자,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삼국 간섭 이후에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게 독립협회를 진압한 다음에 세워지는 제국이 독립협회가 세우라고 했던 게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이 들어서서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그리고 이 사진 하나가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태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서울에 가면은 서울 역사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대한제국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속극으로도 나왔었어. 사진은 많은 걸 얘기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진 속 고종과 순종 이 입고 있는 옷이 메이지 천황이 입고 있는 걸 본떴을까요? 짜르가 입고 있는 걸 본떴을까요? 아관파천 생각나시죠? 고종이 되고 싶었던 건 짜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에도 진압시켜버렸고 그리고 사실은 서경으로 옮길 생각을 했어요. 평양으로. 왜냐하면 일본하고 러시아가 39도, 38도가 아니라 39도로 한반도를 분할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고종이. 그걸 담고 있는 게 이 복장 모습이에요. 짜르하고 같은 복장이라고 보여요. 자, 대한제국은 국민국가였을까? 선생님 볼 때는 많이 부족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관파천이 덕수궁 옆에 있죠. 러시아 공사관 지금 그 막루 부분만 남아있는데 그 옆에 영국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이 경복궁 옆에 다 있어요. 정동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이 이렇게 저거 했을 때 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비밀 통로도 있었어요. 처음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나라가 되려면 황제의 권력을 지켜줄 군사력이 있어야 돼. 7,000명밖에 없었어요. 군대가. 을사늑약 체결할 때 서울을 포위한 일본 군대가 2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국민국가는 없어요. 그리고 국민국가 체제라는 건 다른 나라가 인정해야 돼. 대한제국을 인정한 국민국가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 그게 대한제국은 국민국가가 못 됐다라는 얘기예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이 사진이 하나 또 얘기해 주는 게 많죠. 백이민족인 우리 그 손조들 서 있죠. 이 장총맨 일본식 소총에 무라다 총이라고 일본 사람이 발명한 장총 이거 메고 서울 거리를 횡진해서 가요. 러일 전쟁 때 우리는 구경꾼이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 한국을 갖다가 보호국으로 만들죠. 왜 식민지로 바로 안 하고 보호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5년이 더 걸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병투쟁. 우리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종 황제가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을 비롯한 밀사도 파견해서 독립운동도 전개하고 밑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에 저항했기 때문에 5년 동안 못 먹었다. 일본이. 근데 역사의 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중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진짜 먹고 싶었던 건 닭가슴살이라 그랬죠. 만주. 만주를 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늘 전쟁에서 일본 편을 들었던 루즈벨트가 러시아 편을 들어서 강화제역을 체결하면서 배상금도 못 받게 만들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5년 걸린 거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만주를 못 먹게 시간을 끌면서 러시아를 설득해가지고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는데 한 5년 걸린 거예요. 이 의병들의 그 애국심이나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교사 국제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변의 포식자들이 일본이 힘이 약해가지고 5년 동안 못 먹은 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만주를 먹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난 뒤에 식민지로 우리를 먹는데 5년이 걸렸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 그 선열들의 그 투쟁을 갖다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지죠.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신에 조선 지배를 용인하고 하는 게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거든요. 이게 맺어질 때 카스라하고 테프트가 동경에서 회담을 했어요. 그때 루즈벨트의 딸이 앨리스예요. 앨리스 공주라는 소리를 들었어. 왕의 딸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딸인데 인기가 그만큼 많았다고요. 동양 구경을 왔어. 도쿄까지 왔다가 온 김에 한국도 구경하자고 해서 새신랑 결혼 초기였거든. 같이 한국에 왔어요. 여기 석수를 타고 있죠. 이 뒤에 보이는 산이 경희대 국제 캠퍼스 말고 서울 캠퍼스의 뒤에 고왕산이라고 있어요. 실제 이름은 천장산이야. 여기에 있던 천장산 거기 들어가 보면 이 명성 황후릉이에요. 그래서 덕수궁에서부터 최초의 전차가 그 홍룸 앞까지 운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명성황후릉 가려고 고종이 여기에 이 앨리스 공주를 데리고 가서 리셉션을 열어주고 거하게 대접을 했어. 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근데 이 철없는 미국 공주가 한 게 홍릉 스타일을 찍었어요. 말춤을 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싸이 전에. 그 사진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게 대한제국의 상징하는 낙조를 상징하는 아주 가슴 아픈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거중조정 제1조 이게 허무해졌고 이게 그 다시 살아나는 건 이때 이승만이 고종의 특사로 루즈벨트를 만나러 갔어요. 젊은 시절에. 그때 루즈벨트가 정식 외교 절차를 밟아서 와라 그랬거든요. 정식 외교 절차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에 도장받아 갖고 와라요.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그 자기가 얼마나 속았다는 걸 안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터지는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그때 미국을 이 아픈 경험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안 해주려는 걸 잡아 끌어가지고 이끌어내는 게 상호박이조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이 인계철선 내에서 보호를 받아왔고 이 아픈 역사 기억이 이승만이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거 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역사 경험에서 그 교훈을 얻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자, 그래서 을사능약의 현장을 보면 여기 대안문이라고 돼서 지금 대한문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앞에가 바로 을사능약을 체결했던 덕수궁 앞에요. 지금 말로 하면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게 상당히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자, 보호국으로 전락했고 그때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살 수 없게 되는 게 당시의 약육강식 시대의 법칙이에요. 다시 돌아온 열강의 시대, 다시 돌아온 약육강식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조선 책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현명한 책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게 100년 전의 교훈이에요. 현명한 책략과 자강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100년 전에 아픈 역사를 쓴 주역은 고종을 비롯한 양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양반들은요 남아있지 않죠. 왕도 없죠.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지배계급이 그 책임을 지고 퇴장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기사 양반 명동 갑시다 택시 타서 그래요. 그리고 싸울 때 이 양반이하고 싸웁니다. 양반은 제3인칭 대명사로 몰락했어요. 왕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리더십의 문제만으로 탓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시민인 우리가 주인이에요. 팔로우십이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귀족들의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제만 탓할 수 없어요. 시티즌십 오블리제 시민의 책무 권리를 누리려면 책무도 다 해라.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가 100년 전의 아픈 역사에서 얻을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